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2월 1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잘 시작하시고, 중요한 건 또 한 달 남았죠. 2025년도가. 그동안 뭐 한 해 동안 부동산 시장이 참 안타까운 시장이었는데, 12월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 같아요. 늦으면 1월 달에 기대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하는 보고서를 좀 보여드리면, 앞으로 우리 시장 좀 예측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도 요즘 시끄럽고 뭐 한데 그거 같이 묶어서 좀 보도록 하고 11월 부동산 좀 결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먼저 한국 가계부채 심각 제가 이렇게 썼죠. 신근경색이 아닌 뭐라고 썼어요? 동맥경화라고 썼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이건 급성이죠,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건. 그런데 동맥경화는 이제 지병이 되는 거예요, 지병. 관리를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인데 요거에 대해서 보고서에 이제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요걸 좀 같이 분석하고 같이 보도록 하고요. 11월 부동산 결산이 제가 오늘 좀 어느 정도 정리해 보도록 하고 12월은 어떻게 될지 뭐 저도 예측해 보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미국은 이렇게 썼죠. 미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뭐 좀 트럼프 뭐 셧다운 이미 된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이 좀 존재하는 게 느껴지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자산관리 전략 로드맵 해서 이 마포구에 있는데요. 이 12월 13일 날 토요일입니다. 11시부터 하는데 이 후원사가 좀 있어서 후원사가 조금 자기 홍보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저는 후원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대신 무료로 강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 좀 이해해 주시고 강당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시고 또 내 집 마련이나 자산 관리에 좀 고민 있는 분들은 오셔서 저의 뭐 부족한 인사이트지만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 경제 핵심 이슈입니다. 보고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30일 날 발표되는데요. 검토 배경 이렇게 놓고 가계부채 누중으로 인한 소비 둔화폭 분석 이렇게 됐죠. 가계부채 누중이 그러니까 계속 쌓이는 거죠. 심각하게 증가되는 거. 소비를 둔화시키는 경로 이거를 이제 분석을 다 했어요. 이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 그래서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검토 배경 1번 검토 배경 최근 10년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세 번째로 빠르게 증가.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급증 기간 동안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이 오히려 하락. 마이너스 1.3%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 특징인데요. 이에 따라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중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유동성 제약 완화 효과를 상회하면서 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키고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원래 부채가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현상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현상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과거 외환위기 이후에 부동산 관련 부채가 아닌 신용카드 부채가 급증하면서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이 상승했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면 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왜? 이 가계부채가 소비 쪽에 이어지거나 생산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동산 가계부채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묶이는 거죠. 유동성이. 예전엔 그럼 집을 그러면 판 사람들이라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판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판 사람들 속칭 말하는 갈아타기 아시죠? 그 사람들 또 집을 사면서 또 부채를 얻어요.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하게 제가 볼 땐 대한민국 경제에 부담이 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이제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가계부채 비율과 이 소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석법을 써가지고 한 건데요. 부동산 대출 비중이 늘어날수록 유동성 제약 완화에 긍정적 영향이 감소하고 있다. 유동성이 도리어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게 뭐냐면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집을 거래 건수가 조금 늘어났다고 하지만 상반기에 늘어난 게 이 갈아타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 사람이 똑같이 50만 100만이 신규 수요가 아니고 기존 수요가 갈아타는 수요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갈아타는 분들도 집을 조금 뭐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남겼지만 넘어가려는 곳은 상급지로 가잖아요. 상급지로 가는데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또 덫을 빌려야 돼요. 이 현상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그 집을 판 사람은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쓰지를 않고 돈이 돌질 않습니다. 부동산에 다시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죠. 어느 선에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유심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내용이다. 결국은 이제 회귀분석 평균값에 해보니까 유동성이 결국 늘어나지가 않고 소비로 이어지지도 않고 감소하는 효과가 벌어지고 있다. 역으로 거기다 고령화까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여러 면에서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비주택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자용 대출 이게 많았었잖아요. 2019년, 20년, 21년. 22년에 이제 딱 셧다운 비슷하게 부동산이 한번 가라앉았는데 이때 뭐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의 비주택 상가들도 좀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현금 흐름을 제약시키는 거예요. 번 돈을 쓰고 임대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임차 자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소비가 둔화되니까 매출이 주니까 임대료는 다운되고 상가 쪽에 그럼 공실이 생기고 그럼 그걸 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자 레버지를 많이 썼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또 은행으로는 돈이 가는데 돈의 소비나 이런 쪽으로 생산적으로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임대 수익을 통해 현금 흐름 개선을 도모했던 비주택 부동산 투자 이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거의 대부분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공실률이 급증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특히 상가 쪽에 대출 이자를 이제 감안하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부담으로 이제 다가올 것이다라는 건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볼 게 종합평가를 이제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썼던 이 만성질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분석 결과 종합해 볼 때 과거에 누적된 부동산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가 미국의 금융위기와 같은 급성질환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표현이 제한적이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대출 정책, 대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우회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장기 대출임을 고려시 이로 인한 소비 제약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건 누구나 뭐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자율이 이렇게 낮지도 않아요. 생애 최초도 예전에 뭐 2.5% 3%는 이제 구경도 못하죠. 최근 정책 당국의 공조 및 적극적인 대응 향후에도 장기 시계열 면에서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전처럼 시장이 안 좋다고 가계부채를 늘려주면서 대출 늘린다 이런 거는 이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계부채 누중 완화되면서 소비에 대한 구조적 제약도 점차 감소할 거라고 판단한다. 결론은 방향성을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얘기 또 넘어갔잖아요.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동맥경화죠. 동맥경화. 급성질환이 아니라 심근경색인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내용 중에 쫙 보고서 밑에 제가 썼던 그 말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아니라 동맥경화라고. 보고서에도 그걸 쓸 정도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의도를 아셔야겠죠. 이미 고착화됐다. 저성장 국면에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자, 이번에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10월 달에 10, 11호 대책이 나왔지만 20일부터 시작했잖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이. 이 부분이 이제 막차 수요를 좀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도리어 불장은 아니지만 8,000건 넘었습니다. 많이 됐죠, 거래가.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11월에 어떻게 될지가 제가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보면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사라질게요. 자, 보시면 이 쭉 거래되는 게 이제 1844건 6월 달에 찍었는데 6월 27일 날 627 대책이 나오니까 푹 꺾였다가 다시 7월까지 갔다가 8월 후반부터 9월, 10월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97 대책은 힘을 못 썼죠. 계속 치고 가니까. 그래서 10, 11호가 나오니까 일단 꺾였습니다. 17호가 나왔는데 10월 달 거래는 도리어 막차 수요가 붙어서 거래가 좀 붙어줬고 11월은 현재 1545개입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난다 해도 4,000건, 적게 되면 2,500에서 3,000건. 요 사이입니다. 그럼 반토막이죠. 거의. 중요한 건 이제 1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사철을 우리가 1월 뭐 이렇게 봤는데 지금 안 그래요. 11월, 12월에 이제 이사 수요가 다 끝나요, 사실. 그리고 봄이 돼서 이사 들어갈 분들도 미리 신혼부부들도 12월, 1월에 많이 찾죠. 특히 강남 일대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미리 선계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 달, 두 달 미리 생각하고 비율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1월, 2월, 3월 뭐 서울 입주 물량 부족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언론에서 떠든 만큼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왜? 10, 11호 대책이 걷어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수요 갭 투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분위기는 서울 수도권은 일단 갈 것 같다. 서울 수도권은 조금 풍선 뭐 효과 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들은 거래가 조금 붙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자, 강남 사고 거래량인데요. 말일 기준으로 여기도 이제 한 달 더 추이를 봐야 되니까 한 이 정도 오지 않을까. 그러면 선은 꺾이고 있는 게 확실하죠. 특히 여기서 보시면 강동구가 좀 많이 꺾였어요. 강동구가 8월, 9월, 10월에 쭉 치고 갔는데 다른 데보다 이때 비슷한데 그죠? 강동구에 수요들이 좀 많이 몰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많이 거래가 됐는지 11월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급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이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호가가 너무 올라오면 더 이상 수요가 붙질 않습니다. 이제 샤프해지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강동구도 조금은 이제 조정 살짝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송파구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가 이번에 좀 낮춰졌는데 그래도 한 이 정도 올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는 이 잠실 엘리트 이쪽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실은 조정 중 썼는데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강동구, 구시월 이렇게 돼 있고요. 송파구는 잠실 지역보다 거여동, 마천동, 풍납동, 오금동 이 송파구도 같은 송파구예요. 이쪽에 거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 지역은 너무 뭐 25억, 30억대를 가다 보니까 부담되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저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거래량이 줄고 있으니까 그 시장의 영향은 점점 둔화되지 않을까. 시장의 어떤 상승세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추가 대책이 확실한 게 나오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확실하게 시장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송파구 잠실동인데요. 잠실동이 이제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잠실 엘리트들이 이것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하락거래가 좀 나왔죠. 이렇게 22일 되면서 여기 1일부터입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일부터 쭉 보면 이 빨간 게 하락한 거래예요. 꽤 되죠.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엘리트하고 이제 주공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엘리트하면 엘스, 리첸스, 트리디움 그리고 갤펠 그러니까 갤러리아 팰리스하고 주공 5단지 그리고 우선사차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들이 준데 거래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하락거래가 같이 공존하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하락이 21건, 상승이 23건, 거의 경합입니다. 이제 좀 멈춰지는 시기예요. 조정되는 것들이 이제 나온다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12월이 이제 관건입니다. 과연 이게 계속 붙어줄지, 어떨지. 제가 볼 때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조금씩 예전 같지는 않다는 얘기 계속 듣고 있죠. 그것이 이제 곧 제가 볼 땐 지표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광역시를 한번 볼게요. 광역시는 제가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봤더니 대구, 대전, 광주는 여전히 약세장에서 많이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고요. 부산, 울산은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과도하게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일부 지역이 기술적 반등 후에 보합으로 가고 있는 지역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동래구가 완전히 강세고요. 나머지 지역들 뭐 수영구, 뭐 연제구 이런 곳들이 약간 강보합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 못 넘어갔고요. 이 울산은 부산과 같이 거래량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줄질 않고 있어요. 서울처럼. 물론 뭐 규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울산은 부산과 같이 거래량이 좀 받쳐주면서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고요. 인천은 전체적으로 보면 보합 국면입니다. 근데 지역별로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송도 연수구가 조금 상승하고 있고 청라 지역 같은 데는 뭐 하락하고 있고 연수구가 소폭 상승이라는 게 이제 강보합 좀 많이 이제 조정받고 몇 년 흘렀으니까 조금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타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인천은 뭐 입주량도 아직 다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장으로 강보합장으로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경제 상황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는 경제 침체, 막대 그래프들이 경제 침체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뭐예요? 10년물 국채 빼기 2년물을 계산할 때 금리 수준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지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이랬을 때 이 마이너스가 나온 뒤, 이게 이제 0이잖아요. 0이니까 마이너스로 빠지게 되면 그 뒤에 얼마 뒤에 이 경제 위기나 침체가 오는 거예요. 오죠? 또 여기도 보세요. 딱 빠지고 나니까 이렇게 또 오죠? 어김없이 옵니다. 2001년 IT 버블 여기도 보세요. 이게 딱 꺾이고 나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벌어지고 나면 이렇게 경제 위기나 침체가 어김없이 찾아왔었다. 여기 보실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딱 하자마자 한 5년, 6년, 1년 반 정도에 딱 터지죠. 좀 오래 갑니다. 그죠? 이때 어때요? 장기 금리가 확실히 높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조정받는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보세요. 여기 딱 한 개 약간 낮죠? 자, 요번입니다. 요번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코로나 때 잠깐 왔다가 전 세계가 유동성을 풀면서 좀 버텼잖아요. 짧게 지나갔어요.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현상이 왔죠. 똑같이. 그리고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제가 한두 달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9월, 10월에.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기간이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게 뭐예요?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여기는 짧았죠.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통과하고 나서 길죠. 좀 깁니다. 그런데 내년에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경제를 일부러 하던 뭐 하던 고의적으로 하던 여러 가지 금융 툴을 썼을 때 잘 버텨야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기잖아요. 예전에도 중간선거에서 좀 안 좋아져 가지고 트럼프가 말년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걸 트럼프가 이미 또 겪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하하고 풀어야 됩니다. 살아나려면. 그 뒤에 후폭풍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하고 시장을 접해야 된다. 그래서 몇몇 학자분들은 좀 제가 아시는 분들은 2027년을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온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2026년에도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어디서 털지 모르지만 잘 버텨도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뭐 잔치가 벌어질 것 같다. 빚잔치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벌써 조짐이 나와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보십시오. 1,400원 환율이 1,400원 돌파 후에는 어김없이 아시잖아요. 98년, 2008년. 1600 이거 잘못 썼네요. 1,690원이 아니라 1,512원입니다. 여기는. 꼭지가 갔을 때 1,400원 넘고 자 지금 분위기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 넘었잖아요. 근데 이 추세를 보세요. 추세가 어떤지. 좋았잖아요.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전에는 이 시기가 여러분 90년에서 95년생이 엄청 20, 30대로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 좀 유지가 됐어요. 한 10년 동안.
올해까지 한 2015년부터 쭉 유지가 됐는데 부동산과 함께 가계부채 늘고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죠. 그 결과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미국이 만약에 될지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질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상존한다. 이렇게 계속 오르는 부동산 값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방향이다. 분명히 무슨 일이 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비트코인이 급락한다는 얘기 좀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역대 최악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소비자의 현재 및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미국의 소비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GDP의 70%를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소비가 약해지면 미국은 일단 큰 경제 위기나 침체 둔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미국에서 방송할 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에 있는 뭐 변호사, 노무사, 뭐 세무사 할 거 없이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뚜껑은 열린다.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어렵게. 근데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돈을. 긴축하다가 또 요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또 긴축 뭐 종료한다고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스테이블 코인까지 던졌는데도 일단 그렇지만 뭐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강달러를 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또 상태가 안 좋아요. 이게 이제 글로벌이 이제 알고리즘이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유추해야 되는데 소비자 신뢰지수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2000년입니다. 2000년. 100이라는 수치를 넘었으면 낙관적인 거고요. 100 이하면은 비관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수치가 얼마인가 보세요, 여러분. 50대 왔습니다. 50대.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미국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이 그림이 20년 이후에 쭉 빠지잖아요. 돈을 이때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덕분에 약간 버텼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자본주의 역사에서 돈을 풀고서 인플레이션이 세게 오고 경제 침체나 리스크가 발발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발발한 게. 그 시기에 대한 예측을 준비하시라. 워런 버핏이 왜 현금을 많이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12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추가 대책 발표가 예정되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좀 기대할 만 할지 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랑. 금리 인하는 제가 볼 때 당장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금리 인하 순간 환율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기업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지금 하느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미국 경제 상황 이슈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환율이 동조하는 현상이 있어서 중국하고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가 부담으로 또 다가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측해야 돼요. 지금 기름값 여러분 1,700원대 넘어간 거 아시죠? 살금살금 소리 없이 1,700원 가버렸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분명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이 살살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호황기는 아닌 거예요. 약간 쉬어가는 타임이에요. 밥을 많이 먹었으면 쉬었다 가야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추이를 여쭤봤고 추가적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조성원가 제도 이거에 대해서 영상 하나 좀 만들어서 올리고요. 감기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2월 13일 날 부동산 요 강연 때는 한 이제 3-40분 정도는 개인 상담 시간을 좀 두려고 합니다. 따로. 그래서 미리 그 접수하시면서 개인 그 상담 내용 올려주시면 강의 시간에도 좀 말씀드리고 같이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앞부분에 그렇게 하고 제가 좀 짧은 지식만 알려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좀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 커뮤니티에다가 링크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